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도 실물 돋보기를 함께 갖고 오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정보 전달과 여러 가지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식견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도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지난주에도 가상화폐 이거 시세가 좀 내려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주일간의 변동을 보니까 뭐 워낙 변동이 크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난주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내려갔어요. 비트코인 시세가. 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급등 급락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을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어수선한 변수들, 국내에서는 빗썸 사태도 있고 또 가상화폐 내에서 4년 주기설이나 반감기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난분분하는 가운데 최근 약 한 3, 4일 동안에는 이 블랙필스 충격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블록필스요? 블록필스인데요. 필스? 우리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암호화폐라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가 지금 사실 IT 기술의 총화죠. 그러니까 분리 원장을 한 곳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 여러 군데 나누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조작 각색하지 못하고 또 꾸준히 돌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블록체인이고요. 그다음에 필스라는 말은 채운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블록 간을 연결해 준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래를 형성해 준다,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 블록필스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손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래들의 세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챙이 물고기 사는 세계가 있고 고래들 중에 또 대왕고래.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실상 은행인데요. 가상화폐계의 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가상화폐 사겠다 이러면 신용만으로도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필스에서 돈을 얼마나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담보로 맡기면 담보대출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은 그 거대한 대왕 고래들끼리 선물 옵션 거래,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단위가 지금 연간 거래액이 100조 원 정도를 훌쩍 넘어요. 100조 원이요. 한 번 거래하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록필스라는 곳에서 갑자기 돌연 우리 모든 현금 입출금 인출을 중단한다.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계좌에 돈 우리 당분간 내줄 수 없어 라고 일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우선 고래는 아닌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럼 이거 아예 접는 거 아니냐, 사업을. 이제 그만 못해,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질게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사실상의 사기를 한 거냐. 사기 같지는 않고요. 이게 2017년부터 출범을 했고요. 요 대주주가 CM이라고 그러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선물 거래소가 대주주예요. 그래요? 그 신뢰할 수 있는 곳이네요. 하여튼 적지 않은 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사기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은 전혀 없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달에 12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더랬어요. 근데 지금 6만 달러로 거의 50%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블록필스라는 곳에서 유동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담보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대로 유동성이 굴러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 입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선의로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이 금융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더 정폭이 되고요. 네. 또 이 가상화폐 큰 대왕 고래들이 그동안에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이들이 추격 매수 또는 저가 매수를 하는 바람에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크게 오르기도 한 그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돈을 안 빌려주는 건 물론이고 자기 계좌에 있는 돈도 당분간 인출하지 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아하.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예. 이런 것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는데 이 블랙필스의 대출 중단, 현금 인출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실제로 가상화폐가 한때 상당히 크게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예. 이 가상화폐 세계에는요. 네. 그동안에 아직 15년밖에 안 됐지만 많이 오르다라도 간혹 한 번씩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사고요? 예, 대표적인 사건이 2011년, 12년경에 1차 파동 때 생겼던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라는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네. 거래소. 마운트 곡스 하니까 한국 일각에서는 곡소리가 나는군 하는 예. 발음은 예, 똑같은데요. 예. 네. 그 세계 최대의 거래소였습니다. 여기서 중단돼서 이게 그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거래도 중단시키고 돈도 안 꺼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밖에도 테라 루나 사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권도형 씨. 네. 그다음에 또 FT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비돼서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가상화폐 출범 이후에 이 세 사건,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사건, FTX 사건, 테나 루라 사건을 네. 그냥 참사 가장 암울했던 세계의 겨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블랙필스 사건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충격이 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왕 고래들이 자기 돈을 제때 못 찾으면 그 고래들과 거래가 있던 제3의 거래, 제4의 거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뭔지 또 이게 파장이 뭔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운트 곡스 파산 당시의 생각도 좀 생생하고 기억도 생생하고 그 후에 뭐 테라 루나 사태도 그렇고 이거 가상화폐 관련해서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또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냥 없던 일이 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번 사태의 어떤 그 특징 또는 이번 일이 지난 사태들과 달리 엄청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만한 좀 근거나 단서가 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어떤 시세 조작이라든지 특정 세력의 알고리즘 설계하자 이를테면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또 마운트 곡스 같은 거는 초기에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생긴 건데 이번 사건은 그런 시스템의 하자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다만 갑자기 떨어지니까 특히 트럼프가 와서 가상화폐를 얼마나 크게 올렸습니까?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앱스타인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가상화폐 관련자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말하고 실제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가상화폐 시세 6만 달러 뭐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세는 트럼프 취임 전 시세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완전 상실되고 거기다가 조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높았는데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덜커덩하니까 거기서 온 유동성 조절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 조절만 잘하면 다시 얼마든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유동성 조절이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진다면 네. 이 사태는 블랙필스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상화폐는 우리 손 변호사님 잘 지적하신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 그 짜릿짜릿하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24시간. 예. 그런데 그 가상화폐 나온 지 지금 2008년부터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이 거의 한 18년 정도 오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요동친 것은 역사상 이번을 포함해서 4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매번 그러지 않냐 싶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군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토막씩 나고 특히 반감기 때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때 그때는 9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와, 근데 야 이거 놀랍네요. 90%가 떨어졌다면은 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는 아주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다 극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상화폐 생태계가 나름 어느 정도 그런 가전 고난을 겪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따라서 이번 하락도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이제 끝났다, 무너졌다 하는데 글쎄요. 뭐 아무도 시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디 가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예. 모든 저 상품이 앞으로 전부 다 코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저는 미래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아니라 앞으로 20, 30년 내에는 우리 지금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예. 모든 것을 코인으로 다 전환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네. 그것이 사실 은행을 배제하는 거대한 첨단 기술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한 채 살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금액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코인화 되는 거예요. 잘게 조각난.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됐던 게 그 코인을 관리할 사람도 없고 네. 또 그것을 단위 거래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비트코인 문제는 비트코인이란 투자 상품 하나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기술. 네. 다만 이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해킹된다. 해킹되고 그렇습니다. 비밀을 풀어버리면 네, 어떻게 해요? 비밀을 풀어버리면 블록체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그 시점으로 오지 않았고 네. 또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비트코인을 주변으로 한 이 투자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비트코인을 하건 안 하건 그걸 떠났어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이 금융시장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뉴욕 증시 주가가 떨어진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다.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경제 돋보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아주 세밀히 뜯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박사님 지금 보면은 실시간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샘리님은 아이고 내 계좌 어떡하냐라고 지금 이렇게 우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이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 특정 가상화폐의 가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의견도 좀 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현재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것과는 그 직접적으로 가치 시세에 오르내린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상품으로서 사실상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대한 존재 가치가 앞으로도 그 결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시세 변동은 굉장히 심하고 또요 지금 그동안의 파동 4차 주기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지금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러나 50%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그 겨울 가상화폐 겨울에
떨어졌던 88%, 90%에 비하면 아직은 약과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 몰락하는 거 아니냐. 마이클 버리도 뭐 그런 이야기들 했고 이제는 쭉쭉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 좀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이미 제도권에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몰락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전문가마다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 마이클 버리 같은 분은 그분 원래 공매도 전문가잖아요. 저승사자예요, 별명이. 공매도 저승사자. 마이클 버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렇게 실제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클 버리가 주식을 팔면서 공매도 숏을 치면서 세계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클 버리가 가상화폐 공매도 친다니까 좀 덜덜덜 뜨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 그 루비니 교수, 뉴욕 대학 닥터 둠, 이분은 전망하는 것마다 망할 거야. 그분이 전망을 한 1000번 이상 했는데 그분대로라면 지금 지구는 없어져야 돼요. 그분 얘기대로라면. 사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맞으면 그러면 또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닥터 둠 루비니 박사 얘기도 결코 과소평가를 할 수 없는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그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4차 파동 주기술의 힘이 볼 때는 약 5만 달러 정도를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게 가상화폐가 반감기가 오면 반감기 왔을 때 1년이나 1년 반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다가 그 후폭풍으로 또 1년 반 정도 가격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런 시점이 곧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 이건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포캐스팅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제 말씀 듣고 만약에 투자했다가 그 크게 손실을 보는 분도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코인 관련해서는 누구의 전망이 맞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그게요. 주식이나 채권도 사실은 시세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주식이나 채권은 실적 발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주가가 결국은 가치에 수렴한다 했을 때 재무 상태표나 또는 그 손익계산서를 잘 보고 이익이 늘어난다, 매출이 늘어난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면 그 주식 투자해도 또 그 주식이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도 높으냐 낮으냐는 PER, PBR 지수 이런 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아니 실적하고도 관계없이 오르고 내린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코인 투자자분들에겐 참 죄송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대목과 관련해서요. 자, 요즘 가상화폐가 하도 떨어지고 또 낙폭이 크다 보니까 가상화폐 서사의 종말이다. 서사의 종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와요. 이거 어떤 의미죠? 서사의 종말이 됐다면 진짜 가상화폐는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바꿔서 보면은 그러면은 서사라는 게 있었고 그 서사 때문에 오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가상화폐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처럼 실적 보고서 이런 건 없지만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왜 나왔느냐.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하도 돈을 풀어제끼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이제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나왔던 거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가 있어야 될 가상화폐 생존의 원리 서사입니다. 탈중앙화에다가 2100만 개로 그 양을 딱 제한했긴 하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못 찍어낸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통했는데 요즘 말이죠. 트럼프 시대에 와서 초기에 통하는 듯 하다가 트럼프가 얼마나 돈을 많이
10% 제꼈습니까? 아, 네. 그러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가상화폐 가격은 올라야 되거든요. 다른 건 떨어지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인플레 시대의 해치가 되고 트럼프가 관여할 수도 없는 탈중앙화가 돼 있고 예. 정부가 조작할 수도 없고 공급량도 제한돼 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막 푸는데 금은 오르는데 네. 오히려 가상화폐는 떨어진단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처음 나올 때 이제 실물 금의 시대는 끝났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거야 했는데 이게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서사가 종말된 거 아니냐. 아,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가상화폐의 특성상 이런 서사가 종말을 맞으면 상승 동력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곧바로 몰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예. 정신과 의사가 나와요? 갑자기? 예, 죽음의 소용소라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로 유명한 분인데요. 예.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에서 빨리 죽는 사람과 오래 살아남는 사람 그 요인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이게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반면 교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네. 내가 이 수용소를 나가서 이 나치의 압제를 고발해야 돼. 이런 어떤 예를 든다면 아니면 내가 살아서 자식을 만나야 돼. 네.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삶의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서사가 있다. 네. 야 이것은 인플레 해치 시대에 비트코인이 최고일 거야 하는 그런 서사가만 있다면 지금의 가격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허. 네. 그리고 그 서사가 무너졌느냐 네. 아니냐 이것은 현재 지금 한 1년 정도 가지고는 지금 떨어진 게 몇 달 안 돼요. 네. 그렇게 보면 또 그렇다. 작년 10월 달부터 그리고 언제 가격은 변동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속단이고 오히려 그 가상화폐를 둘러싼 기술 세계 네. 이를테면 저는 지금 달러 우리나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런 신뢰를 초기에는 줬는데 과연 계속 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변수들이 더 중요하지. 예. 지금 단순히 시세가 떨어져서 떨어지니까 끝났다. 이건 아니다. 예.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만약에 그 서사의 내용 테마만 튼실하다면 예. 오히려 추격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네.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주시면 그 네. 서사는 또 한번 돋보기를 한번 알겠습니다. 뚫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사라는 게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유명한 그런 또 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끼리 끌어올려 보자면서 영차 으쌰 하는 그 유명한 그 대화를 말하는 건지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유익한 얘기 전해주신 김대호 박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신년 콰일러입니다. 네. 그 새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시장 동향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